오늘은 돈의 감각 베스트셀러 저자이신 상승미소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1년 정도. 맞습니다. 예. 처음에 이 돈의 감각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코로나라는 아주 그 뭐라 그러죠? 블랙스완? 네, 이게 터지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근데 요즘 그 코스닥 시장이 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가운데에는 원인이 그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 3억 원으로 완화하는 이 네. 문제가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그 격하게 표현들을 하고 계셔서 네, 오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예,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간 톤 다운 좀 하셔서. 예. 네. 예, 그럼 일단 네. 그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최근 한 3, 4년 동안 매년 12월, 11월이면 이제 대주주 문제죠. 계속 네. 금액이 줄어왔었죠. 뭐 지금 10억이었죠? 그렇죠.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이고 올해 말 기준으로 이제 3억이 되는데 이제 그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올해는 충격이 더 큰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문제 제기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시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 가치관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면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의 돈을 털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조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의 그 기업 경쟁력,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의 초석 기반이 된다는 이런 시각이 없이 단순히 뭐 투기판으로 마치 돈 넣고 돈 먹는 판으로 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최근에 거의 2주, 3주 동안 코스닥이 대책 없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속상해하고 많이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좀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네. 홍남기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 문제는 사실 3년 전에, 그러니까 홍남기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시행령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게 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기한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뿐이지 예. 홍남기 장관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사실 뭐 15억, 10억, 3억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임테이블이 이미 정해진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 정권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진 기존의 정책을 잇는다는 그 의무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라는 게 세금,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나라 살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런 정책을 내면서 이제 한마디씩 비치는 정책들, 뭐 대주주 3억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에 대한 공제 뭐 안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앞서서 10억에서 3억으로 어제 뉴스에도 이미 나왔지만 연초에 10억에서 3억 과도하게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대주주 영향이 없고 법인세만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으려고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더 낮게 매수를 하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나 선물을 그 일종의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물을 이용해서 가격을 내리고, 그다음에 배당락과 함께 개인이 살아올 때는 가격을 띄워버려서 일종의 개인 주머니를 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해진 밤, 정해진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대로 하려는 그런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 지금 뭐 그 주장하시는 게 이 대주주 요건 3억 이것은 이제 그 외인과 외국인과 기관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잠깐. 외국인과 기관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돈놀이하게끔 좋은 제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 세금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그 정부가 재정출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이 국가 부채 문제에서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입장인 주간 부성인 홍남기 장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기존의 제도의 나쁜 점들을 보완 없이 밀어붙이다 버리니까 그걸 악용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걸 악용해서 개인 주머니를 털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고 그냥 정해진 거니까 간다. 이건 좀 어폐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거에 해당하는 그 숫자는 1.5% 전체 맞습니다. 투자자 가운데 예. 아주 소수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전체 다수의 그 뭐라 그럴까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가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홍 장관님이 팩트를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체 3억 대주주 요건이 전체 개인 투자자의 뭐 1.5%에서 2%밖에 차지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수급은 작은 금액이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성장성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앞으로 시장에 원하는 방향에 부흡한다 그러면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어야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 요건이 딱 걸려버리면 연말까지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팔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버리고 문제는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증시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가야 기업도 거기에서 더 많은 일종의 메리트를 얻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1월에서 9월까지만 있는 거죠. 이게 금액이 줄어다 보니까 10억에서 3억으로 주니까 이제 원래는 11월이나 12월 초에 이런 일이 겪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줄으니까 9월, 10월부터 이런 일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장기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2023년부터 주식 이 양도세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걸 미리 땡기는 게 나은 거예요. 왜? 똑같은 조건에서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할 수 있어야지 개인들은 3억 대주주 때문에 양도세 비율이 높고 법인들은 그게 금액이 얼마나 많아도 상관없이 법인세 20%를 제한이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계속 편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투자. 그러니까 그 법인이라는 데는 이제 기관들이 다 그렇죠. 포함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근데 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근데 이제 작년에 연말 기준을 보면은 네. 작년에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네. 이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수만 가지 중에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억 대주주 요건에 관계없이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작년 연말에 대대상승장, 미국 시장이 대대상승장이 역겹기 때문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세가 있었던 것이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시장 여건이 있고 거기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줄은 거예요. 자, 10억에서 3억이란 이 조건, 그 금액만 따지더라도 3억 원은 그런 말로 하면 지방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그다음에 홍 장관 자체도 계속 글로벌 표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글로벌 표준은 뭐냐 이거죠. 글로벌 표준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지분율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 단순히 3억 원이라는 금액을 한정해 버리면 이 금액 때문에 3억 원이 이게 그 근처에 있는 돈은 매수를 나가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미 3억 원을 넘은 이 투자자들은 계속 파는 거죠. 그러면 특정 종목에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그게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속절없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시 1월부터 오른다고 한들 내년 말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최근 금리가 은행에서 적금 들어봤자 1% 될까 말까 한 적금인데 결국은 배당 투자도 해야 되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좀 늘릴 기회를 써야 되는데 연말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누가 주식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요건이 안 되는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또 거꾸로 국부 유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단 그 이번 이 얘기가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그 이제 반론, 그러니까 막 이 반발이 많이 커졌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진행은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직계존비소 그 합산 문제가 더 큰 문제였는데 그거는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일단 금액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대로 금액은 가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첫 번째 가장 이거 시정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즉 시정이 되지 않고 금액을 줄여버리니까 더 큰 충격이 온 건데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 개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럴 바에야 차라리 2023년부터 예정돼 있는 그 주식 양도세 문제를 조기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3년에 도입하는 양도세는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차라리 그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건 전체 다 적용되는 거죠. 자, 개인 대주주 3억 문제는 자, 개인 대주주 3억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기관은 3%든 3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이 3% 원 이상 종목이 많은 종목들이 결국 개인들이 팔아야 되니까 팔을 걸 예상하고 프로그램 매도를 이용해서 더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그 기관들에서는 그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 개인 일일 필요는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거래소에 보면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종목들이 개인 비중이 많다 그러면 그 안에 3억 원 이상 있을 종목이 많이 있겠죠.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매매를 한다. 예. 가령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종목의 하락률이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바이오 종목은 대부분 개인 매수가 핵심 매수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매수세도 결국 3억 원 문제에 걸려버리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도 더 낮게 잡고 그러면 그렇게 팔았던 물량이 연초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최근 몇 년 반복되는 문제로. 그럼 가격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시장을 조작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문제는 주식 매매했을 때 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라. 지금 현재 우리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정도밖에 없는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기관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증시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이렇게 알려졌을 때는 왜 가만히들 있다가 이제 시행하기 바로 직전이 되니까 반발하느냐. 이거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이해관계자의 그냥 투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할 때 너무 많이 줄었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문제로 기준금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내렸습니까? 그만큼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유동성이 풀렸고 그 돈이 어디로 왔죠? 주식시장으로. 그렇죠. 자, 돈은 누군가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숨겨놓는다고 땅속에 묻어 놔봤자 다음날 열어봤더니 돈이 없대요. 어디 가 있냐? 수익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개인이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은 부동산 시장 아니면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크게. 요즘 장사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정부가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으로. 주식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얘기하는 그 많은 돈이 와서 증시를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BTS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장되면서 활발해지면서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12월 기준으로 딱 잘라버리니까 이 많은 돈이 갈 데가 없고 매도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엔 다시 된다. 하지만 이 매년 2023년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를 계속 된다면 개인들은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 시장을 떠나면 그 영향은 결국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왜 기업들이 굳이 한국 시장에서 상장할 이유가 없죠. 홍콩 증시나 미국 시장에서 상장하려고 노력하겠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부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3억 요건이 장기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게 큰 물림돌이 되죠. 그거 외에 정부에서 장기 투자를 뭐라 그럴까 방해하는 혹은 권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아마 박홍근 의원일 겁니다. 그분께서 이제 홍남기 장관에게 묻는 거죠. 좋아, 2023년이면 이제 주식의 양도세 과세가 된다. 그런데 양도세 과세가 되면
결국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큰 거거든요.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줄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홍남기 장관께서 뭐라고 답했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잘랐고요. 그 이유를 이제 자본의 동결 효과라는 얘기했는데 그 단어는 제가 지금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장기 투자, 대부분 장기 투자는 고액 자산가가 하고 고액 소득자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면 세금이 어떻게 보면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되게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부자만 한다. 부자가 아닌 너희들은 죄송합니다. 부자가 아닌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기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그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문제보다는 증권 시장을 대하는 가치관의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는 정부는 홍남기 이 기재부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장기 투자를 하면 다 공제를 해줍니다. 왜? 그러면 왜 국가들은 주식 장기 투자를 권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기 투자를 권하는 정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투자자한테 장기 투자를 권하느냐? 첫 번째는 주식 시장에서 결국 좋은 기업이 나올 때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경쟁력은 달러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최근에 화두되는 좋은 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유럽이 왜 힘든지를 보면 유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근에 혁신 기업이 있나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나마 생각나는 건 필립스 정도. 벤츠, BMW도 혁신 기업이 되지 않아요. 네. 왜 없느냐? 결국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밀었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권할 때 이런 대형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주식시장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자본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를 어떻게 보면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령 주식시장에서 장기 우성장하는 기업이 나왔고 그걸 CEO가 평생 경영할 수는 없으니까 대리인이 와서 임명이 될 때 대부분 그 기업들에 보면 스탁옵션을 주는데 스탁옵션 조건이 뭐냐면 매출액이 올라가거나 주가 상승이 됐을 때 옵션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오너나 CEO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하는 조건이 되면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개인적 욕구도 있기 때문에 기업 혁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투자자도 장기 투자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 공제 안 하겠다.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이 대주주 요건을 개인의 물론 이제 2023년이면 없어지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이며 장기 투자가 없는 이런 주식시장 환경에서 어느 기업이 더 열심히 해서 주가를 올려 스탁옵션을 받고 하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기업 오너들이 계속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상장시켜서 거기서 이익 실현하려고 노력할 뿐 미국처럼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보다는 바로 단기적으로 돈을 빼내는 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단돈 100만 원만 받는 투자자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국가 경쟁력 하는데 국가 경쟁력은 별 수 없습니다. 기업 경쟁력인 거거든요. 국가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지만 뭐 여러 가지 나쁜 문제도 있지만 그분이 국가 경쟁력, 즉 국가 신뢰도를 높인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게 결국 주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토대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장관, 네. 그러니까 정부 쪽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막 어쨌든 살림을 하는 곳이니까 예. 일단 세금이 제일 그렇죠. 걱정되겠죠. 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정으로 좀 도입하면은
장사 뭐라 그럴까? 일단 수입을 자꾸 늘려야 그렇죠. 나갈 거는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러한 여론의 어떤 그 반발도 분명히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확고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엔 또 자기들만의 어떤 확고한 논리, 그러니까 신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뭘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이미 몇 달 전에 국가부채 문제 가지고도 뭐 국가부채 40% 가이드라인 했는데 40%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느 이론인지 어느 경제적인지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적용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40%예요. 자, 제가 이제 주식시장 얘기 전에 얘기하는데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활동이 다 막혔고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요즘 좀 풀리긴 하는데 그 당시에 막혔어요. 그러면 경제는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돈은 곧 부채입니다. 제가 돈의 감각에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빌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빌리지 않으면 내가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개인이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데 정부마저 안 빌려준다. 왜? 40% 가이드라인.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40% 그러면 지키는 나라가 있냐? 없어요. 일본은 200%, 일본은 예외라 하더라도 평균 다 100% 근처에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말하는 40%는 어디에서 나올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다시 주식시장으로 와서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홍남기 장관은 기재부 장관이니까 결국 집안 살림을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 네, 그 점을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유도리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뭐 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뭐 생존과 번식의 이었것도 있지만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중학교 졸업하고 너 공장 다녀. 너 공장 다녀. 당장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부모들은 어렵지만 대학원 유학까지 시켜서 결국 기다렸어요. 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가 살림에서 당장의 세원도 중요하죠. 하지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좋아서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 나오고 그 모범 사례 때문에 창업이 활성화돼서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한다면 결국 그게 세원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너무 미래만 볼 수는 없겠죠. 장기와 중기, 단기를 어느 정도 조화 있게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은 없이 너무 단기적인만 보고 있다. 왜? 대주 조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장기 투자 공제 안 한다. 장기 투자자는 부자만 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네. 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장관이? 예. 제가 신문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19일 날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홍구 의원이 장기 투자자의 특별 공제를 할 뭐 의도가 있느냐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감세받는데 안 한다. 감세 안 한다. 장기 투자. 왜? 고소득층만 혜택이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우리보다 현재 잘 사는 나라 분명 있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주식 장기 투자 감세를 하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그분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하는 제도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장기 투자가 훨씬 더 경제 성장에 그 다음에 부의 분배에도 유리하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임 대표님께서 앞부분에 질문했던 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보면은 보통 이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부 쪽에 어떤 안에서 올라온 어떤 그 공무원들의 어떤 내부 그 결제 라인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아젠다가 토의가 되고 준비가 된 거를 가지고 또 청와대와 함께 모두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지 네. 장관 혼자서 일관적으로 이걸 뭐 밀어붙인다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홍남기 장관의 지난번에 그 이제 국가부채 40% 얘기, 그 다음에 전 국민한테 100만 원 지급하는 얘기를 보면 청와대나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인데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지금 3억 대주주권이나 주식 장기 투자 이 감세 문제도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장관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사실 장관이 밑에 국장이나 뭐 실무진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저는 제가 알 방법은 없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사실 나 홀로 그냥 주장하는 것밖에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아니 우리 뭐 댓글에 뭐 이렇게 홍남기 장관 그 해임 청원 그게 뭐 이렇게 링크를 달아가지고 댓글 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제가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이유는 많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많이 아는 걸 기반으로 결국 미래를 예측해보고 통찰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알수록 중요한 건 그렇게 공부해도 내가 아는 지식은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5%밖에 안 되더라. 그럼 모르는 지식이 단위 아니죠. 모르는 것도 5%더라. 나머지 90%는 뭐냐?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90%더라. 어쩌면 내가 장관인데 내가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내가 오랫동안 이 기재부 일을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내가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아집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하여튼 그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이 3억 원 요건을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네. 단지 좀 그 흐름상 변화가 되는 거는 그 직계 존비속 그거에 대한 과세 문제, 합산 문제.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뉴스에는요. 어제 속보가 인포스닥 데일리라는 신문에서 나왔는데 이미 연초에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기재부가 합의를 했대요. 일단 10억에서 3억으로 줄인 문제는 너무 급격하니까 일단은 뭐 1년이든 뭐 유보를 하자라고 이미 다 합의를 한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홍남기 장관 이 기재부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뉴스에 대해서 뭐 기재부가 공식 부인을 하지 않는 걸 봐서는 그 맞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왜 그랬을지 이미 다 합의를 해놓은 것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3억이든 10억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빈틈새를 너무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하다 보니까 털리는 것은 개인의 주머니더라. 즉 3억이든 1억이든 땡기는 것보다 먼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결국은 이 불공정 이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이 불합리한 패턴을 막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 나아가서 거기에 오랫동안 투자해서 개인의 부가 늘어나면 결국 소비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잘 되면 당연히 국가가 잘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적 흐름을 가져야 된다. 그 가치관부터 우선이다. 그런 가치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네. 이런 어떤 그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사실 손해 보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 시스템적으로 내가 올해 세금을 내서 내년 손해를 보면 그 마일리지를 쌓는 형식으로 나중에 낼 때 이제 일종의 기업 재무제표처럼 단기 순이익 쌓이고 이제 쌓여 있으면 영업 손실을 하고 정리해서 세금이 안 내는 것처럼 그 방식을 당연히 한국도 도입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돼야 되는 게 올해는 내가 돈을 벌었어도 내년에 잃으면 혹은 올해 돈을 잃었는데 내년에 돈을 벌었으면 이게 잃은 거는 이게 까줘야. 맞습니다. 예. 기업의-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완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좀 계좌별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대주 조건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해본 적 없는데 그 걸려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일이 자신이 가서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되고 서류를 떼야 된대요.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결국은 그게 시스템적으로 모든 게 전산으로 모여서 일이니까 세금 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었을 때 내가 그걸 부정하는 자료를 내서 근거 자료를 해서 공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손을 봐야 되기는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것이 이제 선진화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액주주들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예. 그러한 식으로 잘 세팅이 되는 거를 뭐 다 예. 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계속 더 투자하지만 결국 장기 투자 여러분들도 사실 왜 장기 투자가 일반 주식 적게 하는 분한테도 필요하냐면 첫 번째 저금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도 막아놨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돈만으로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을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만드는 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방향을 몰아야 되고 그 정책을 언론이나 여러 가지 뭐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임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방송하면서 그걸 장려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여기 자주 나오신 존니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주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는 사람이 손해가 보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 맞습니다.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주식이고. 예. 그래서 이 제도가 활발하게 성장이 돼야 그다음에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예.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더 생기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과거에 15세기 전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신대륙 발견이죠. 사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게 아니라 그 베니스 일대의 오스만 투르크가 인도로 가는 그 루트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세에 가장 큰 돈이 되는 게 뭐 도자기나 향신료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베니스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돈 벌려는 방법은 별 수 없었어요.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돌아가려면 지금이나 그때 돈이 필요했고 그걸 콜럼버스가 이탈리아를 찾아가서 돈 달라고 안 해줬는데 누가 그걸 지원했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지원했어요. 내가 너 투자해 줄게. 대신 네가 발견한 금은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맺은 거죠. 그때부터 중국, 서양, 동양을 물리치고 서양이 글로벌 패권을 장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넘어서 바로 이 패권을 이어받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뭐 대표님 네덜란드 가보셨지만 땅덩이 무지하게 좁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그 15세기, 16세기에 글로벌 패권을 장악했느냐?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주식시장이 맨 처음 개정됐어요. 즉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상장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금융, 즉 자본을 조달했고 그 돈을 기반으로 인도, 일본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네덜란드의 패권을 이어받은 나라들은 프랑스, 영국, 지금의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 패권을 지금 현재 노리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이걸 그대로 배워서 최근에 스타마켓, 거창판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중국 이미 상해 증시도 있고 선전 증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이 거창판을 만들어서 상장 요건을 좀 더 완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종의 버블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고 그 돈으로 많은 기업들을 창업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산업에 하여튼 돈이 흘러들어가는 맞습니다. 방식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맞습니다. 되니까요. 우리가 학문에 보면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왜 정치경제, 정치와 경제가 떼어낼 수가 없냐면 경제는 돈입니다. 근데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이쪽 방향으로 몰겠다는 얘기거든요. SMIC, 중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죠. 지금 미국에서 이 SMIC를 계속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이 SMIC가 최근에 상장을 했죠. 그게 코창판에 상장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왜 코창판에 상장을 했느냐죠. 더 많은 반도체 기업들 여기에서 상장해서 부자 되는 걸 보고 중국의 그 많은 학생들한테 반도체 기업을 창업을 유도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우리도 코스닥 시장 있고 장외 시장 있고 코스피 시장 있잖아. 애를 놔놓고 니들이 알아서 잘하라 라고 방치하는 부모가 될 거냐. 애가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돈도 좀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투자도 해가면서 결국 아이가 더 커버리면 거기에서 더 세금을 많이 나올 것이냐. 단기적으로 올 것이냐 장기적으로 올 것이냐. 이 완전히 시각 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뭔가 이 한국의 주식 시장이 네. 그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증권거래소도 뭐라 그러나 상장 뭐 이런 것을 네. 통해서 국제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예. 하여튼 우리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근데 이것만 좀 되면은 외국과 어떤 그 경쟁을 해가면서 많은 지금 뭐 홍콩이나 뭐 선전이나 이런 데 상해나 이런 데 네. 비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그 금감원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새로운 일을 이렇게 벌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람- 자체가 그렇죠. 인간 자체가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싫어하거든요. 그게 더 생존에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좀 긴 시각이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좀 지지율을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야 이것은 가야 되는 방향이라면 그걸 총대 메고 나서는 정치인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당연히 웬만하면 변화를 안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벌렸다가 혹시라도 이제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조차 최근에 이제 이런 주식시장 장기 관점이 아니라 홍남기 장관이 말씀하시는 뭐 대주주 요건 걸린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니까 그러면 혹시 내가 이것을 주도했다가 지지율 깎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나라의 좋은 방향을 그다음에 옳은 방향을 끌고 가고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그 바탕에는 존니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도 이래서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 그리고 혹은 잘하는 사람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중용되는 분위기 맞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주식한다면 투기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또 가지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조차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고 실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왜 해? 뭐 그거 뭐 카지노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한 자본주의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곧 자본의 증식을 허용하는 거고 이게 곧 돈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거고 돈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왜 중요하냐?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거기에 취업자가 늘어나는 거죠. 취업자가 늘어날수록 경제가 발전하는 거고 그 취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혁신기업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런 이 선순환 고리가 깨져버리면 결국 정부가 유도하는 거 취업자 늘려라 그러면 공공근로 취업자 청년창업 늘려라 푸드트럭 취업자 늘려라 공유주방 예 좋습니다. 공유주방 푸드트럭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나라처럼 내수 기반의 작은 나라에서 그걸로 해외에서 돈 벌어올 수 있냐는 거죠. 핵심은 한국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가장 해야 될 일은 국가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GDP의 70%가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가 단순히 글로벌 경쟁력이 없이 국내에서만 돈 버는 식당, 푸드트럭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익부 분익빈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더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주식 시장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또 그렇게 키우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홍콩 불안하잖아요. 맨날 그렇죠. 데모하고 중국이 어차피 이제 실질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가진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우리나라에 진짜 뭐 여의도만 할까요? 그만한 나라 그 진짜 주먹만한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유지하는 결국 금융시장의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정부 정책이나 관련 규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시장은 100%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규정들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해외 기업들이 서울 증시에서 상장하려고 많이 원해야 돼요. 그러려면 야 서울 증시,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누가 서울 증시에 와서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홍콩 증시나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거거든요. 즉 이런 게 결국은 장기 투자 관점, 앞에서 말한 홍남 기장 그런 시각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못하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들어가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거래 비중이 전체 선물 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75%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을 좌우하다 보니까 벡터 독이라고 하죠. 선물을 가지고 현물을 흔들어대서 수익을 계속 뽑아내게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법과 제도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있은 상황, 기반이 돼야 그 기반으로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상장하고 많은 나라가 상장하니 원화 가치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제 통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지금 현재 그 주식 시장에서 예.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혹은 기인 투자자들이 그 입고 있는 피해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니까 대변을 해주신 건데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애로점을 좀 이해를 하고 뭔가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앞면에서 보면 앞면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남기 장관은 지금 앞에만 보고 세금 문제만 보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건데 좀 다른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그 시각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합니다. 왜 당장에 세금이 없으면 또 빚을 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정말 장기적인 시각과 이 단기적인 시각이 조화롭게 생각할 때 나오는데 그게 나만 옳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혹은 그 기재부에서 정말 이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 지난달, 근데 이번 달 지금 뉴스를 보면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이 매월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경제는 돈인데요. 그 돈이 주식시장에 있든 뭐 부동산 시장에 있든 국내에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더 많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반도체 수출해서 스마트폰 수출해서 현대차 팔아서 수출한 돈이 다 미국 기업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 좀 도로함이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가느냐. 미국에 양도세도 있고 미국에서 낸 양도세를 이익을 받아 한국에서 또 세금 내거든요. 250만 원 이상이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차라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나아.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국 경제 성장, 그리고 우리들의 소득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시각, 그런 관점을 꼭 보셨으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그냥 계속 그 요구하다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좀 관심을 더 갖겠죠. 어떻게든 예. 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고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죠. 뭐. 사실 8.15 모니터께 일단 감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증권사 그다음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정부를 비난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불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웬만하면 주제를 피했으면 하는데 우리 8.15 모니터는 뭐 과감하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그 점은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톤 다운을 많이 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워낙 예전 방송 할 때도 보니까 막 이렇게 과격하게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가감 없이 이렇게 펼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라. 근데 뭐 하여튼 괜찮았습니다. 예.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재부 쪽에서는 예. 좀 고민하시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국민을 설득시키든 네. 아니면 뭔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든 뭔가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까지 오래되니까 이제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돈의 감각 저자이신 상승미소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